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삼국지 연의에 의하면 이릉대전에서 승리한 육손이 유비를 추격하다가 어복포에서 제갈량이 돌무더기로 만들어 놓은 팔진에 갇혀 죽을 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황승어는 팔진도에서 육손을 꺼내주고 자기는 제갈량의 장인으로 평생 착한 일을 하기 좋아해서 육손이 여기에 빠져있는 거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살려줬다고 말합니다. 삼국지 연의를 보신 독자님들은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유비를 지게 했던 육손이 죽었어야 됐는데,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관중의 창작물인 것을 알고 계시죠? 나관중은 이렇게 해서라도 제갈량이 육손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손의 군사적 재능이 제갈량을 훨씬 앞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당당하게 펀토피아에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중앙일보사에서 연재했던 불편한 삼국지에서 육손, 삼국지에서 유일하게 무패 기록을 남기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삼국지 2세대의 최고 인물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삼국지 2세대의 최고 인물이요. 위에 사마의, 촉의 제갈량, 그리고 오의 육손 등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글에서는 군사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육손이 셋 중에서 최고라고 단언합니다. 삼국지에서 유일한 무패 기록을 보유했으니까요. 육손의 능력은 군사적인 재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유교적인 통치자로 불리워질 만한 인물인데요. 유교적인 통치자? 이게 뭐죠? 백성들의 덕화와 교화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갈량과 사마의는 그렇지 않냐고요? 제갈량과 사마의도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 둘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법가적인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리학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삼국지 연의에서 왜 이 육손이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이게 다 그거죠. 촉한 정통론. 육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보면 육손은 관우의 번성 공방전쯤에 갑자기 등장해요. 그 전에 육손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육손 집안은 대대로 강동 지역을 다스려온 호족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종조부인 여강태수 육강에게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육강은 원술의 부장으로 있었던 손칠하고 싸움에서 져가지고 죽게 돼요. 손씨와 육씨 집안은 악연인 거죠. 하지만 달리 살 길이 없었던 육손은 송건이 집권했을 때 송건한테 가서 현을 관리부터 관직 생활을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육손은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백성을 구제하고 또 새로 병사를 확충하는 등 여러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호족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었던 송건은 육씨 집안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손책의 딸 손씨를 육손과 맺어주면서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한편 오나라의 군사사령관은 주유에서 노숙을 이어서 여몽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여몽은 형주를 관우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내서 관우를 방심하게 만들고자 했죠. 그런데 이런 여몽이 건업에 왔을 때 이런 여몽의 속내를 누가 간파했냐? 이 육손이 간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몽이 병에 걸린 것은 또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향후 여몽이 후임을 묻는 송건에게 여몽은 저는 육손을 추천합니다 라고 했고, 이 육손은 여몽의 뒤를 이어받아서 동호의 최고 군사사령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릉전투는 제가 전에 리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육손을 백성들의 안정과 생계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유교적인 통치자라고 평가합니다. 육손은 제갈량과 같이 활발한 북벌을 단행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 리뷰한 적이 있지만 제갈량의 북벌 이유는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갈량은 한황씨를 부흥시킨다는 그런 아름다운 명분이 있었죠. 그렇다면 위나라 백성들이 북한같이 헐벗고 감시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나요? 한황실이든 조조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윤택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정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갈량은 한황실의 부흥이라는 자신의 이상을 정당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나라는 절대선이고 위나라는 절대악이라는 그 이데올로기를 구축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 이데올로기는 백성들의 삶의 수준에 대한 고려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제갈량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늘 관중과 악의에 비유했듯이 혼란스러운 천하를 평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나이의 뜨거움이, 그 열망이 있지 않을까요? 제갈량은 이데올로기적인 데 비해서 육손은 유교적이고, 다시 표현하자면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손은 뛰어난 군사적인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같이 공세적으로 군대를 운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수행한 대부분 전쟁은 수비전이었지 제갈량 같은 북벌은 없었던 것입니다. 육손이 냉철하게 판단하건대 현재 위나라는 오나라의 국력으로 상대하기는 버거운 상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만약에 벌린다면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생각이었죠. 그는 굳게 수비를 하면서 북방의 형세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던 것이죠. 육손은 오로지 강남을 지키면서 덕정을 베풀어 병사와 백성들을 휴식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나라 백성들은 당시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갈량의 이데올로기적인 정치관과 육손의 백성 위주의 정치관,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신가요? 소설 삼국지에서는 제갈량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갈량은 신나게 1차부터 6차까지 북벌을 샥 진행하고 있는데 육손은 재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당시에 총나라 백성과 오나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 백성이 되고 싶으시겠어요? 이번에는 육손의 전투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육손은 백전백승의 명장이었어요. 삼국지를 통틀어 한 번도 패전하지 않은 장수는 육손밖에 없어요. 대단하죠? 그것도 그가 단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63세의 나이로 죽게 돼요. 육손은 이릉대전, 석정싸움 등 삼국이 명운을 걸고 싸운 중요한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릉전투는 들어봤지만 석정전투는 생소하시죠? 때는 바야흐로 사마의가 제갈량의 제1차 북벌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위나라 양주 도독 조휴는 오나라 양주 파양태수로 있는 그 주방이 위나라 측에 투항하겠다는 의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실은 이거는 위나라를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였어요. 위나라는 1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요. 1군은 조휴가 중심이 돼서 오나라를 치겠고, 2군은 사마의가 그 후 조휴를 돕도록 했고, 3군은 가규라는 장수에게 줘서 오나라의 동관으로 진격하게 한 거예요. 한편 오나라에서는 주방이 조휴를 유인하는 사이에 육손은 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휴를 맞아서 공격을 하게 했죠. 주방의 호응을 받으러 갔다가 3만 군사라니요. 이 조휴는 자기가 속았음을 알고 군사를 물리려고 했다가 한편 생각해보니까 우리 편 군사수가 많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붙게 되는데, 준비된 육손, 이 멋있는 육손의 군대를 상대하기는 버거웠던 거예요.
조유는 패퇴했고 육손의 군대는 위나라 군대를 추격해서 만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게 됩니다. 주휴는 동관으로 진입했던 가교의 군대가 급히 구제를 하려고 와서 간신히 생명을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의의 군대한테도 조유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고 바로 퇴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의 패배로 분통이 난 조유는 악창이 나서 죽었고 가교도 급병으로 죽게 됩니다. 육손은 이와 같이 유비, 관우와 같은 당대의 명장들과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했었고 조휴의 대군도 대파했던 거죠. 육손이 탁월한 군사 전문가임을 알게 해주는 다음과 같은 일화도 있습니다. 236년 손권이 위나라를 정벌했는데 이때 작전의 실패로 육손의 별동부대가 양양 인근에서 고립이 됐어요. 이미 오군의 동태는 적한테 낱낱하게 파악이 다 된 거죠. 이 상황에서도 육손은 태연하게 병사들한테 밭을 일구고 순무와 콩을 파종하게 했고 평상시와 같이 여러 장수들과 어울려서 바둑을 두고 활을 쏘고 놀았어요. 뭐죠? 정말 대단한 배짱이 아닌가요? 마치 장기적으로 주둔할 태세를 보면서 군중을 안정시켰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후 오군은 대대적으로 공세를 취했어요. 고립된 오군이 이렇게 기세 등등하니까 위나라 군대가 위세에 물려가지고 그냥 물러나게 된 거예요. 육손은 이 틈을 이용해서 천천히 군대를 후퇴시킨 것입니다. 대단하죠. 육손은 패전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해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거예요. 배짱이 완전 두둑하죠. 이러한 육손이 존재했기에 위나라는 오와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감히 남방을 넘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육손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이릉전투 이후에 촉과 오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뤄졌고 손권이 제위에 오르자 이 육손은 고흥의 뒤를 이어서 승상에 임명되게 돼요. 그 후에 오나라 전체를 흔드는 대사건이 벌어졌으니 이게 뭐였냐면 황위 계승전쟁. 그거예요. 이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리뷰했으니까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에 붙여놓을게요. 이게 진짜 재미도 있고 당시 오나라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거든요. 오나라의 황위 계승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손권의 장남이 죽은 다음에 차남 손아파와 삼남 손패파로 이렇게 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나라가 이렇게 갈라졌다가 손권이 뒤늦게 맞이한 그 반씨 부인, 이 반씨 부인이 낳은 어린 아들 손량이 제위를 물려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나라의 중심이었던 육손은 당연히 황위 계승의 순서에 따라서 손화가 향후 황제가 되는 것을 지지했죠. 하지만 전공주의 집요한 공작으로 손권은 태자 손화를 패출하려고 하자 태자 태부였던 오찬이 극렬히 반발한 거예요. 오찬은 수도 외곽에서 오나라를 방해하던 육손과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걱정했는데 손권은 이를 매우 위험하게 본 거죠. 손권 입장에서는 동호의 절반 병력을 가진 외곽의 장수와 수도에 있는 태자가 작당을 한다고 봤던 거예요. 오찬은 즉시 체포돼 신문을 받고 죽게 되었고 손권의 칼날은 이제 누구를 향했나? 육손이죠. 손권이 육손에게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서 질책하자 육손이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63세의 나이에 사망한 거예요. 일각에서는 자살이었을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